안녕하세요. 다 들으셨,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동환입니다. 저는 이제 비평도 원래 미술사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영화 이론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체와 연관돼서 이렇게 뭐 활동도 하고 있고요. 김동현 선생님이 만드시는 그 기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일나기는 거의 7년인가 8년 동안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영화로 찍고 정말 그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했는데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기억이 났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에 백남자센터에 연구원이 되면서 이제 미술계 입문을 했는데요.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작게는 개인의 습관, 어떤 개인의 무의식 또는 넓게는 사회적인 시스템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깨어나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무의식, 기존에 있던 습관들이 나와서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뭔가 이게 규정되어 있는 시스템과 아니면은 개인으로 본다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의식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면은 꺼버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과 사회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 간단한 메커니즘을 집에서 작가와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메커니즘이 공개 오픈소스이고 간단하게 했지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만들기가. 그래서 시행착오가 진짜 많았고 옛날에 그 우리 자동인형 기계라고 하는 게 미술사에 있었어요. 그 미술사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닮은 오늘날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초기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동작을 닮은 뭐 초기는 관절 인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절이 꺾이는 인형을 만들거나 해서 사람과 비슷한 존재, 그런데 자체 발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처음에 먼저 연상을 했고, 특히나 이제 박스 안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것들 생각해보고 있어 생각. 그래서 이제 김남 선생님이 이제 그래 얘기를 좀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저는 뭐 추가되는 또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네, 네. 동작. 근데 동작이 특별한 게 없고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턴 온을 하면 이제 상자가 열리고 거기서 뭐 일종의 기계 장치의 손이겠죠. 원래는 보이지 않는 손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턴 오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턴 온, 턴 오프의 아주 단순한 이자의 형태인데 뭐 동작을 분석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김동현 작가가 거기서 이제 바리에이션을 준 그 기계 장치들을 좀 이렇게 보면 스위치가 여러 개 있다든가 스위치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손은 하나인데 스위치가 세 개여서 이렇게 각을 두고서 뭐 왼쪽에 끌 거기도 하고 뭐 오른쪽에 끌기도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있죠. 그래서 고정된 각은 아니다. 또 그게 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찌됐든 서양 사상에서는 생기론적인 발상이 있잖아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과거 지금 김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장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마틱으로 움직였을 때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형태로 소설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뭐 호프만 같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또 그로부터 좀 기이한 느낌, 어떤 공포심까지도 많이 가졌었죠. 그리고 사실 이 단순한 기계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불쾌감이 들 것 같아요. 이질적인 불쾌감이. 분명히 기계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이게 뜻하지 않은 이제 콜라테럴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혹시 기계가 선택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 의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의식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오프니까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그리고 이제 셀프 디나이어를
자신이 구동되는 거를 꺼버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턴 온이 된 다음에 이제 기계가 작동을 하는 건데 그걸 원천적으로 딱 끈다라는 사태가 선택한다라는 발상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쾌한 골짜기를 조금 지나는 면이 있다. 하여튼 거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처음에 이제 귀여운 이제 로봇의 전신 같은 거를 만들었는 단순히 마찬가지 김남수 선생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김남 선생님이 그 김동현 선생님이 만드신 그 계속 끄는 일종의 자기 부정의 행위를 반복하는 이 기계가 불쾌함의 골짜기를 넘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만들었던 일본의 그 기계들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시집에 가면 그 뭐죠? 스시 네. 예, 접시가 회전 접시 네. 돌아가는 뭐 회전 접시 이런 것처럼 이게 회전하면서 조그만 애가 그게 약간 그것도 굉장히 제국주의적 시점인데 조그만 남자애가 남자애처럼 만들어서 걔가 차를 이렇게 대접하고 인사하고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누구 순서대로 할까 막 그래서 저는 김남 선생님이 인간주의적인 시점에서 기계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잘 모르겠고 더 역사적인 적인 측면에서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문화를 반영은 하는 것일 것 같고 되게 인사를 하잖아요. 차를 갖다 주는데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돼서 쓰고 있는 사람의 일종의 역사적 자료를 갖고 다시 일본 학자가 쓰는 건데 그것도 이제 식민주의적인 시점이고 우리가 그것이 19세기라고 생각하면 프랭켄슈타인처럼 예? 이렇게 그 굉장히 생기론에 입각해서 나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만든 괴물이 나를 능가하는 것이 아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기론적으로 로봇을 이해했던 서구의 시점이랑 그 이렇게 차를 하면서 인사하는 시점이 굉장히 다른데 지금 아까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그 동아시아적 오토마톡의 원류를 말할 때 공손했던 그것과는 달리 건방진 네, 건방지고 신경질적인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꺾이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경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싸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예,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건 우리의 어떤 면에서 관객의 역할일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관객이 읽고 뭐 이런 똑같은 작업이라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단정 짓긴 어렵지만 분명히 불쾌 신경질적이다. 예. 저 두 분에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김동현 선생님이 만든 작품에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지금도 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언어에 담아가지고 메시지를 발화시켜가지고 지금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행위인데 저는 그 옛날 액션 행위를 연구하시는 분 중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사실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 언어학자 연구를 해보니 60% 이상이 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손을 움직인다든가 그다음에 그 발화되지 않는 그 분절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서 아라든가 감탄사 같은 걸 섞는다든가 제스처가 있다 뭐 이런 걸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거린다든가 가로를 젓는다든가 해서 나름의 언어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한다고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김동현 씨 작품 속에서 그런 거를 읽었는데 그러면 그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넘어 있는 것들을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것을 규정하려는 노력도 있었는데 그걸 바디리 커뮤니케이션, 행위적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아무런 언어적 표현 없이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라든가 이라든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했던 것은 후감회라든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제시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그거를 행위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신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정의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신체적 커뮤니케이션이 소리 대신에 행해지는 발화되는 소리 이전에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저는 미술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제 부르기를 하는 그런 연구들을 아니 공부들을 좀 몇 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김동현 씨 작품에서 이와 같은 행위적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명징한 작업인 거잖아요. 누군가 인간이 만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근데 그 피드백이 반대적인 감정의 피드백, 그러니까 원상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기계의 메시지를 담아낸 어떤 표현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행위적 커뮤니케이션이자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무런 말도 없어. 근데 물론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부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슨 음악 장치라든가 불빛이 번쩍거린다든가 그 다음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처음에 이게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이제 고양이가 보는 네, 그런 맞아요. 장면이 연상되는 거야. 고양이 장갑까지 고양이가 싹 이렇게 가져. 셔터를 눌러놨는데 기계가 살못이라서 고양이 벌처럼 나와가지고 다시 끄고 들어갔을 때 고양이가 우리를 쳐다보잖아. 이거 어이없네? 뭐 이러면서 황당한 그런 표정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할 것들을 많은 소스 중에 하나다 싶어요. 오픈 소스지만 그 작품을 했던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이 아마다 저마다 선생님이 김덕수 선생님이 보았던 공포감, 불쾌감 또는 이런 것들도 저도 당연히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초기적인 기계적 언어 뭐 이런 것도 생각해 그런 걸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의 상관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양자론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그 사물에 좀 투영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기계가 반응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이걸 처음으로 발명을 했던 그 마빈 미스키 박사님이란 분이 정말 그 최첨단 그런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인데 너무나 단순한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원래 인공지능학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 같아.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공학뿐만이 아니라 생물학, 그 다음에 의학 여러 가지 케이스가 복합적인 하나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데 출발 자체는 그거잖아요. 아까 자동 인형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의 두뇌적인 역할의 기능이 있는데 이 역할들을 뭔가 이미테이션을 하는 대체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게 뭐 휴식을 하게 한다든가 인간을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다양한 두뇌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인간을 대체시킬 수 있는 노트로 활용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의 출발이었는데 결국은 인간의 뇌의 섬세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어떤 작업들이었잖아요.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동작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단순한 행위도 무한 반복시키게 해서 뭐 생산에 기여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 가장 지금 계속 할 때 과학이 나갈 수 있는 첨단의 것들을 할 수 없는 지점이 항상 뭐 이를테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연산작용을 하잖아요. 인공지능 할 때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가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연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얘가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존재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작용을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연산을 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연산작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효율성을 담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어떤 동작항의 적인 것들을 재생산하는 어떤 통제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유형의 것들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을 계속 작동시켜서 어떤 산출된 데이터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초기적 관점의 인공지능의 어떤 통제 시스템에 나타나는 행위적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저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것보다는 정말 인간을 닮아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양상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초기의 인공지능이 최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발이 된 초기적
어떤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선의 보상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바둑을 뒀는 상대방이 어떤 바둑을 뒀을 때 여러 가지 수열의 배합들이 있잖아요. 가능성들. 근데 상대방이 이걸 뒀을 때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정말 최상의 방식으로 내가 어떤 수를 둬야지만 내가 다음 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파고가 진행시킨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더 대두되는 사항들이 뭐냐면 차선책의 보상. 그건 인간을 닮아 있는 인공지능인 거예요. 예를 마리오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은 알파고처럼 지금 당장의 가장 최상의 법칙을 다음에 내가 그 기보를 배워가지고 내가 그래도 승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차선책. 내가 지금은 지능 계기가 되더라도 다음에 엄청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마리오 게임이 그런 거였는데 내가 지금 큰 어떤 열매를 갖지 않는데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인간인데 인간은 그런 도시를 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손해지만 내가 오늘 쏠게 하면서 돈을 쏜다는 거죠. 금전적인 손해잖아요. 인간들은 당장의 최상의 보상을 내가 바라면서 내가 손해지만 나중에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내가 손해를 거듭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차선책으로 나한테 큰 기업 보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기계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날의 인공지능의 밝은 모습은 이와 같은 차선책 보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들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동현 선생님의 작품은 가장 초기적인 형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어. 어떤 작동을 날 건드려 놨어. 나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물론 프로그램화 된 거지만 기계가 나와가지고 적극적인 그러니까 최상의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행위를 딱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발전된 개념이 나온다면 차선의 보상. 근데 만약에 기계를 사람이 관객이 눌렀는데 기계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 고장났다 그러잖아요. 그치? 네. 그렇잖아. 그래서 부르잖아.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조금 더 그 다음 버전은 고장이 난 줄 알았는데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차선의 부상을 바라고 있는 기계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좀 나온다면 앞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은 기계가 침묵을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모르지. 네. 선생님이 한 것이. 네. 선생님 얘기, 김선 선생님이 또 재밌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끄셔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제 끄는 행위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차선이라는 얘기는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 선택을 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성을 갖게 되니까 정말 얘가 약간의 의지를 갖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 행동이 그 다음에 결과를 갖고, 그래서 시간적 추이를 갖고 앞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얘가 움직일 거라는 게 암시되니까 이 그러니까 얘를 아직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기계가 약간씩 사람처럼 의식을 갖게 되는 단계일 텐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붙이면 되니까, 뭐 실제로 의지를 갖든 안 갖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느냐니까. 저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의 메커니즘을 지키는 기계를 만들고 또 그 기계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또 다시 기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뭐 이런 서로 상호 소통하는 지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끄는 행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만약에 단순한 반복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김남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동에 대한 반작용 혹은 부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무렇지도 않은 제 신경질적이라는 것도 이미 인간처럼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질적이라는 거는 반복을 하고 있는 걸 얘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애인 건 거예요. 한 번만 끈 게 아니라 계속 끌고 있으니까 이전에 끈 것까지 연결시켜서 얘는 말 안 듣는 애가 됐는데, 근데 말 안 듣는 애가 자꾸 끄는 것이 어떤 목적성을 갖는다면 이건 단순한 반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김성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차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차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차선보다는 이 반작용적 측면이랑 의식적 측면이 합쳐지는 게 더 좋겠다. 왜냐면 너무 그지 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기계를 너무 우리처럼 만들어서 걔가 똑같이 행동하는 걸 보는 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거 AI 만드는 사람이 하게 하고 우리는 뭔가 생산적이고 막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애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도 같지만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상성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목적성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 듯한, 예, 그래서 우리를 또 부정하는 측면, 이거를 동시에 갖는 애를 만드는 게 재밌겠다. 괴롭긴 하겠지만. 근데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실은 이게 이제 뭐 편집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서포트해서 요새 말하는 문화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술 교육의 측면에서 어머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너무 재밌지 않니?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갖게 되는 인문과학적인 또 다른 것이어서 물론 우리 하는 일이 나랏돈 받아서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긴 한데 그 되게 길게 말해서 되게 중요한 또 다른 지점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뭐 신기하네 이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차원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안 듣는 애가 말을 안 듣다가 또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막 와해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 시스템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게 한다면 이 그 문화예술 교육사는 과연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과 교육 전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다음 단계는 오픈 소스를 그대로, 물론 이제 거기 그대로는 아니야. 거기에 이제 빛도 있고 예, 조명도 소리도 있고 있고. 소리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버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행위 자체의 모습은 같긴 같았어요. 근데 그 이제 작가는 어쨌든 크리에이티비티를 좀 뭔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좀 버전을 업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그 기계적인 그 디벨로핑이 아니라 그거 있는 것들을 좀 번안하는 것들을 해야지 우리들은 뭐를 띵 때리잖아요. 근데 초기에 선생님이 영감받은 부분들을 고스란히 재현한 느낌이 좀 있긴 해. 그 쓸모없는 박스에다가 더 추가해서 이제 병정도 가져오고 센서 달린 이런 큰 덩어리를 가져와서 위장 전술을 펼치는 거지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는 그 박스만 가지고 좀 작업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박스를 좀 하고 싶어요. 박스는 사실은 그 박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래 그 뭔가 담아야 할 공간이죠. 근데 박스는 무언가를 담아야 될 것인데 쓸모없는 박스가 제목이 그거잖아요. 쓸모없는 박스. 근데 쓸모없는 박스. 쓸모가 있으려면 박스가 비어져 있고 그 안에 뭔가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계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공간이야. 근데 걔는 하등의 박스의 기능을 하지 못해.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박스라고 하는 존재, 담아야 될 것들, 이런 기능적.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예술 출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유즐리스라고 하는 쓸모없음은 예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일테면 도예가들은 도자기가 물건을 담거나 물을 담거나 꽃을 담거나 하는 기능성, 쓸모 있음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공예라고 그러잖아요. 크래프트가 그건데 우리의 아트는 그것을 이수경 작업처럼 그걸 깨가지고 파편되어진, 그러니까 야 이거는 도예적 가치가 없어 버렸는 공이 버린 그런 도자기들 모아가지고 붙인 거지.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담을 수 없는 도자기 작업을 만들었는데 예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그 쓸모없는 그 박스 또는 쓸모없는 기계 뭐 그 여러 유즐리스 머신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아 정말 쓸모없으면 예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 쓸모없는 걸 만드는데 공정을 제가 선생님 걸어준 영상 봤더니 아유 복잡하더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뭐 3D 프린터 선생님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세대. 하나다. 세 개나? 네.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나오기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합도 하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메커니즘을 3D 프린터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작품을 할 때는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약해요. 그냥. 제가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김남수 선생님 저기 저는 이제
무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저기 폴란드에는 가난한 영국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좀 어려운 시절이었고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영국이라는 것은 옷을 다 벗고 나오는 거예요. 배우들이 원래 분장하고 해서 배우의 역할들을 변화할 때 그 분장해줘서 그들의 역할들을 고정화시키거나 감정이입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옷을 다 벗으니까 순전하게 남는 몸의 행위로만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건데 좀 다른 케이스가 연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본질만 남는 거죠. 동그라니 본질만. 그죠? 본질만. 그런 연극이 있는 것처럼 김동현 씨 작품도 쓸모없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행위가 어떤 잘 모르겠어. 아직 생각을 좀 더 굳혀야 되겠으나 뭔가 본질만 남는 행위가 남았어. 아까 김동현 씨도 얘기를 좀 해줬, 네. 아니 고동현 아까 씨도 얘기를 그 해준 것 같은데.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쓸모 없음이라는 그 말 그렇지만 소위 이제 알고리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로봇이 이제 인간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 뭐 앨런 튜링 같은 사람이 1950년대 그 문서 간단한 문서를 썼지만 사실 그게 모든 기계들의 마치 이제 원형처럼 돼 있죠. 그것을 넘어서서 뭐 이제 피부가 점진화해가지고 정말 알고리즘의 사고가 있긴 한데 지금 김성호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본질만 남은 어떤 것, 또 지금 고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신경질을 부리는 아이처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기계적 무의식, 가타리 표현에 따르면 기계적 무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기들이. 굉장히 고집스럽죠.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적 사고를 가진 기계가 있죠. 2014년인가 오바마 정권 때 그 뭐 1억 불을 들여가지고 사실 휴먼 브레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뇌의 역공학, 뇌 자체를 다시 슬라이스해서 이제 인공 두뇌학을 발달시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인간 뇌가 어떤 차원을 갖고 있는가를 공부를 해서 로봇을 이렇게 진전시키기 위한 일을 했는데 그건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범주에 속한 건데 지금 이 쓸모없다라는 건 뭐냐면 김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종교가 꿈꾸는 어떤 현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 같은 거. 또는 이게 불을 끈다. 번뇌 불이 타오르는데 얘를 심지를 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 정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꺼져가지고 고요해졌다고. 근데 이 기계가 되게 신경질적으로 그거를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패러독스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끄는 거는 상당히 뭐냐면 이게 정신적인 수준이 높고 어떤 경지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그 신경이 꺼지는 건데 이 로봇은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그걸 끈단 말이죠. 굉장히 강박적으로. 이제 뭐 인간들 사이에서 이제 관람 방식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로봇 공학하고 이 불교가 상당히 병합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로봇에게 배우는 불교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도 동경대 유학하신 김성철 박사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깨달음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불교의 어떤 교리를 따랐을 때는 먼저 이렇게 어지러운 번뇌가 있고 번뇌가 있어야지 그 불을 끌 수 있게 돼 있는데 로봇은 너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긴 한데 일본에서는 활발히 연구가 되거든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저기 이중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중구속 굉장히 신경질적이면서 신경질적인데 이 신경질을 통해서 신경을 끄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질이 없이는 신경을 끌 수가 없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경질 부려야지 신경을 끌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기계가 뭐 상당히 인간의 관객은 어떤 딜레마적인 상태를 좀 표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게 이제 저희가 막 럭비공처럼 아무 쪽으로도 막 튀어나가도 된다고 일단 예, 가정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다시 말해서 분석도 하고 또 선생님한테 김정은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봐요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향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기계가 결국 이걸 기회를 김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질 얘기하고 종교 얘기도 했으니까 굉장히 미학화하는 거죠. 에스테틱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잡스러운 사람이라 그걸 그냥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기계가 굉장히 물론 4차 산업 얘기했으니까 정부가 원하는 어떤 도구 뭐 미술 교육도 하고 애들 코딩도 잘하게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나라가 돈 벌고 이런 완전히 극단적인 도구주의는 아닌데 그래도 저한테는 소통의 도구거든요. 제가 기계가 너무 재미있는 건 기계 자체가 구현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뭐 종교적이라든지 미학적 의미를 주는 것도 있는데 도구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좀 뻘짓하고 예, 그러니까 이 쓸모없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뻘짓하고 정확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혹은 해결점을 찾는 걸 거부하는 시스템을 거부하는 기계를 만든다 치면 아예 네트워크를 발현을 하셔서 이렇게 막 기계 동호인들이랑 만나서 이 기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저렇게 해보면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작품화하면 어떨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김남 선생님이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제 저는 인문과학자니까 그걸 그냥 인문과학적 측면에서 아는 거죠. 알고리즘도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과연 그 알고리즘이 어떤 목적성을 갖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미술사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는 것을 미술서 아시겠지만 혹시 뭐 사이버네틱이랑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미술사에서 한 1990년대나 2000년대 미국에서 많이 다뤘던 게 그 Shape of the Time, 쿠블라의 Shape of the Time, 시간의 형성이라는 책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Shape of Time을 쓴 사람은 예일 대학의 교수인데 도자사를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도자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우리한테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현대 미술사가들이 재미하는 거죠. 유카탄 반도에 그러니까 막 아주 유명한 도자사도 아닌 거예요. 유카탄 반도에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어떤 정치적이라 권력적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별로 없이 그들이 그냥 도자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 어떻게 막 발전되는 이 과정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바쳐. 근데 그분이 미술사적으로 그 도자가 발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뭐 사이버네틱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버트 스미스나 이런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발전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똑같은 질문에서 생겨나서 해결을 하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차피 목적이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독특한 이상한 진화이면서도 뭐 반복이면서도 이제 이런 거를 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들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목적성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기계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자체의 어떤 행위가 갖고 있는 쓸모없음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계가 움직여서 계속 시간 속에서 뭔가를 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기계를 또 작가가 발전시키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쓸모없게 만들거나 그게 막 이상하게 되면 그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뭐 MI 앱에서 만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나무를 키운다. 그냥 그래버리고 사람들하고 네트워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접속해가지고 키우면 또 키워지고 다른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처음에는 오래가는 거를 키울까 큰 거를 키울까 막 질문이 계속 변화하는 그런 것도 지금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서울문예재단에서 계속 시간적으로 뭘 할 때 다른 식의 어떤 사회적 철면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은 이 얘기하면서 계속 머리 안에 있는 거는 아,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알고리즘이 뭔지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알고리즘은 진짜 더 웃기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를 위한 알고리즘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한 대로 되게 여러 가지 과제가 많네요. 김 선생님이. 김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 대로. 이렇게 그냥 막 과정 하기로 같은 했어요. 가지고 오셨나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얘기해주세요. 김 그 선생님, 뭐 저는 가져오셨잖아. 예? 아 이거요? 이게 이거 가져왔잖아. 이게 3D 프린터로 이제 이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박스에 들어가는 그 팔이었어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방향대로 이제 코딩 값을 넣으면은 땅 쳐주면서 이제 꺼지는 그 장치거든요. 이게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장치인데 어. 근데 안에 실제 작업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작업했어요? 아니면 다른 걸 부속을 바꿨어? 부속을 실제 까만색이 작업하는 없잖아요. 거 있어? 이거는 이걸로 만들었는데 이게 약해서 못 쳐요. 스위치를. 그렇지. 그래서 그 그거랑 똑같은 폼으로 똑같은 딴거 만들어. 예, 똑같은 걸로 해서 실제 기계로 만들었어요. 응, 실제 기계. 기계 그렇지. 장치로 이제 도면을 보내서 기계를 부품을 떠서 그렇게 만들었고 3D 프린터는 그냥 약간의 시뮬레이션 정도의 용도로 한번 테스팅을 해본 거고 그러면 그분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작품은 특히 이제 유희 또는 대중의 참여라고 하는 메시지가 크다 보니 작가는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실은 미학의 담론들이 많이 수용론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60년대 이후로 야오스 이후로. 뭐 바르트가 얘기했던 저자의 죽음이라든가 umberto 에이기 같은 열린 해석이라든가 내용 자체에서는 뭐 대중들이 이제 주인공처럼 참여하는 것을 열어뒀다. 그 관객의 해석이 중요하다. 작가의 작업들은 그냥 제도권 안에서 작업하고 해석에 대한 계제를 주는 그냥 그 결과물로 조카라는 개념처럼 이런 개념이 많이 등장해서 관객의 주요도를 많이 얘기하면서도 정작 아티스트의 작품 또는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자리에서는 아티스트는 어디 갔니? 라고 이제 되묻는 것들이 오늘날 비평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작품에 특히나 많이 제공되고 있는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서 그들에게 놀이를 주고 기쁨을 주거나 그들이 작품 완성하는 데 집중하면 그, 그 비평가 입장에서는 작가의 주연 역할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본질적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뭐 쓸모없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강조했을 때는 똑같은 방식인데 좀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관객 참여해서 뭘 끄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방식이에요. 뭐가 안에서 어떤 작동이 나오는데 안에서 뭐가 나와서 껐잖아. 근데 김남순이 얘기했던 약간 그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계가 보여주는 관객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기계가 이제 속도가 빠르잖아요. 딱 예. 껐을 때 바로 나와서 끄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뭐 슬로우 동작을, 시간차를 둬서 슬로우 동작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리고 그 규모가 조그마한 것들이 장난감처럼 조그마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박스에서 앙증스럽게 탁 나서 끌고 이런 게 아니라 규모가 엄청나게 큰다든가. 그죠? 그래서 좋아. 진짜 똑같은 작동 원리인데 그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한다든가 또는 임장감 있게 음, 조명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라고 하면 그 작품을 읽는 게 또 느낌이 틀려질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의 또그 조용의 잘못이 아니라 조용 언어를 어떻게 how to show 보여줄 것인가의 음, 작동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루이즈 브루저가 옛날에 그 여성과 남성을 상징시켜주는 네가티브하고 포지티브의 그 구조물들이 천천히 굉음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구조물이 굉음을 일으켜서 천천히 들어갔다가 만났다가 아, 헤어졌다가 하는 것들 사람들이 뻥 죽었단 말이죠. 아, 그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음양의 조화 또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 섹슈얼티의 문제, 존재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작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단순했어. 조용 음, 언어가. 선생님이 그 작업, 조용 언어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음, 근데 그 조용 언어가 단순함이, 예, 그, 마치 장난감처럼 제스처가 보여주는 결과물을 수출했기 때문에, 예, 또는 관객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단순한 동작을 좀 인장감 있게 보여주는 방식을 연구한다면, 음, 비평가들은, 오, 저거 좋은데?
라고 이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작품 진짜 본질적인 정주행 작품이야.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극적인 연출 그 부분은 춤을 하시는 분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미학적으로 판단을 할 때 현대미술에서 판단을 할 때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쇼킹한 이펙트. 그러니까 뭐 아도르노가 말하는 잔인 연극에서도 나왔고 그게 이제 초현실주의라든지 예를 들어 50년대 60년대 퍼포먼스 아트 행위예술에 서구의 행위예술에도 영향을 미친 바와 같이 실은 춤에서도 저희가 배운 거에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학적이라는 거죠. 약간 아까 쓸모없는 거랑 연관하셨는데 움직임 자체가 부드럽지 않다든지 그 부드럽지 않음이 굉장히 과장라든지 왜냐하면 과장이 실은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이고 관객에는 이제 관심을 끄는 방식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과도하게 자극적이고 소리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또 한 방법은 아예 물리적인 걸 끄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쓰는 방법이 그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그러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게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더 크게 나는 더 만들고 코미디예요. 영국 코미디에서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왜 10까지밖에 없어? 12까지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아까 김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놀랍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그러니까 과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아까 김동원 선생님이 말한 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어떤 미케니컬한 과정이 아니라 다른 수사학적인 거를 넣는 게 하나이고요. 수사학적인 것이 또 다른 단계는 보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코미디죠. 휴머죠. 근데 이제 그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현대미술이 그런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이제는 너무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테크닉이죠. 예를 들어 여기서 이러기로 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조금의 움직임밖에 없는데 너 본 거야. 난 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다른 작업들을 통해서 다른 연관된 설치나 선생님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암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이해할 제가 것 봤을 때는 같으면서도 어려워. 실험적인 거에 어떤 테크닉에 있어서는 연극이나 그 공연 예술을 따라갈 수 없으므로 김남수 선생님이 저는 정말 막 이 화면에서 가상 공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김도현 선생님이 작품이 대중에게 너무 친절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많은 그 지원군에서 작품으로 인정 예술성을 받고 싶은데 이런 어떤 액션 자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참여 예술 작품으로 한정시키려고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작가가 그게 만든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거를 좀 내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로 좀 가져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스펙타클 지향의 것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걸림돌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걸림은 뭐냐면 대중에 너무 친절한 거야. 친절한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를 거꾸로 좀 정리해 보면 되겠죠. 그건 난 뭔지 모르죠. 그 선생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김남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사기꾼이잖아 예술이. 그렇죠, 맞아요. 아니, 김동현 선생님이 경기 창작센터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보면은 약간 박지성 선수 있죠, 축구 선수. 좀 닮았어요, 박지성. 왜냐면 경기를 잘 하고서 끝나고 이제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면은 뭐 오늘 되게 잘하고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고. 되게 이렇게 작품은 지금 말씀하신 친절하다는 게 뭐냐면 조금 쾌적화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되게 성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또 새로운 작품을 하시려고 구상하시고 또 하시는 것마다 또 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뭔가 딜레마처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저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죠. 예. 거기 보면은 그 소위 우울증 걸린 로봇이 나와요. 그 작품이 상당히 좀 우울증 걸린 로봇이 하는 자조적인 독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작품이. 그래서 조금 앞으로 좀 다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때 좀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약간 섬뜩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약간 공격적이기도 하고 뭐 충분히 그런 걸 알고 관람객이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게 이제 좀 깔려 있고 잠재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저 김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박스 있잖아요. 그 지금 쓸모없는 그 상자 박스 안이 그러니까 뭐 베냐민 같은 사람이 다루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래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한 난쟁이가 숨어 있을 가능성. 신의 대리인으로서 난쟁이가 숨어 있다. 근데 얘는 사실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저기 영화 같으면은 데이비드 린치는 난쟁이를 막 보여주거든요. 난쟁이 진짜 나와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난쟁이가 사실상 주인공인 것처럼. 걔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게 안무가 아니고 사실 시간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아주 순간적인, 아주 찰나에 가까운 시간 이미지라고 하는데 되게 운동 이미지로서 되게 훌륭한데 좀 시간적인 측면이 어떤 게 없어요. 좀 제가 그게 좀 안 느껴졌었거든요. 엇박이라든가 어떤 불규칙성이라든가 뭐 좀 기계가 오작동 일으키는 면이 좀 적더라는 거죠. 그게 뭐 많은 사람한테는 섬뜩할 수도 있고 뭐 우울증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와닿는 건데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드리면 백남준이 사이버네틱스를 초창기 읽었잖아요. 그 책이 나와서 몇 년 안 돼서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이버네틱스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인간적 활용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던 첫 번째 독자일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세운 등식은 가장 간단한 거였습니다. 선택 이꼴 미디어 이꼴 인간이었거든요. 지금 그 쓸모없음이라는 선택을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부에 뭐가 생기냐면은 아까 고동현 선생님 말씀 중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되면은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거를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사실 트론이라고 하거든요. 트론 1980년에 나온 트론이라는 영화 있죠. 내부에 컨트롤러가 있다는 거죠. 백남준이 읽은 거는 그 컨트롤러였어요. 내부에 반복에 의한 피드백이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나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게 있다. 그런데 자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가져가고 싶었다. 근데 자기는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왜 마지막 항이 인간이다라는 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분이 처음 만든 K456도 정말 쓸모없는 로봇이었었거든요. 그 로봇은 사실 그 카렐 차펙이 만든 RUF라는 SF에 나오는 그 로봇의 패러디거든요. RUF에 나온 첫 번째 로봇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로봇들끼리 이제 생식적 상상력으로 끝나거든요. 로봇들끼리 섹스를 해가지고 이제 로봇을 낳는다라는 계획으로 끝나요. 근데 K456은 그거를 망가뜨리는 로봇이거든요. 이제 쓸모없는 로봇. 그건 또 다른 의미의 쓸모없는 그 기계인데 지금 그 자살하는 기계는 또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본질적인 어떤 면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리 잘 됐어요. 선택 미디어 인간의 아까 이제 김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로봇과 인간을 매듭으로 만든 인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그거를 자아적으로 나는 어느 하나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계속 그 스위치를 관철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그리고 좋은 작가는 완전히 자기는 그런 되게 깊은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척은 하지만 계속 그 직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읽은 것 중에 동양 작가들의 성실성에 대한 거를 비판한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함몰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성실성 자체가 페티시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페티시즘 우리가 약간 다 병적이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그 페티시즘이 결국 쓸모없는 거니까요. 예, 없는 걸 갖고 막 하는 거니까 페티시즘을 하는데 감을 두고 내가 요 때는 요 페티시즘을 쓰고 저 때는 저 페티시즘을 쓰는 예. 그러니까 결국 작가의 태도인 것 같아요. 엿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선생님 저희 이제 초기 작품 원래 페인팅을 하셨거든요. 근데 페인팅도 지기발랄한 상상력이 가득한 그런 작업이었어요. 아마도 선생님 성품하고 작업하고 좀 맞물리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명랑하시고 되게 긍정적이고 불가능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야? 그 선생님이 가지고는 무슨 박사지? 델포이? 오토포이 델포이 박사. 박사요? 예, 오토포이 뭐? 박사. 오토포이 박사. 오토포이? 예. 그러니까 상상의 어떤 오토포이 박사 연구실에서 지금 일하는 연구원이에요. 이상적이고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소유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뭔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좋아. 그리고 그거야 오토포이네. 근데 아마도 저는 이제 아까 그 원론적인 얘기를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작업은 선생님이 하시는 거지만 선생님이 고민이 있다면서 나는 왜 비평가들이 내 작업을 미적 가치를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만 집중하는 그런 작가로 바라보고 작품에 대한 미학 내부의 가치는 없는 것처럼 평가하는 게 속상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정말 고민한다면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큐레이터 입장에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선생님 수용하든 선생님이 걸러서든 그건 상관없는데 이거 같아. 너무 그 아까 대중에게 친밀한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애기들이 작업을 하면 그런 얘기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제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어요. 아기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가 있는데 4시에 또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아기를 키워보면 있죠. 아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등학생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도 굉장히 고집스럽거든요. 기대요 어떤 면에서. 한번 고집 탭에 한번 감기면은 풀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짓을 해요. 그리고 그 프로이트의 제자로서 여성이 있었는데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동 정신 분석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작년에가 번역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해하려고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있죠. 우리 생각엔 천진난만한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은 뭐냐면은 전부 부모를 살해하는 내용들이에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뭐 마차하고 기차하고 막 충돌시켜가지고 거기 타고 있는 들이 다 쏟아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조용해졌다고. 그래서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니는 놀이를 보여줘요. 얘한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놀이 분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아심리학의 어떤 수능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클라인이 발견했던 거는.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가 쓴 모티브가 뭐냐면 모친 사례거든요. 모친 사례. 어머니를 죽이고 싶어 하는 아이. 근데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클라인은 사실 많이 인기가 없었죠. 정신분석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가 있어요. 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통상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교육 과정으로 소화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면이 있더라는 거죠. 암흑에 가까운, 흑암에 가까운 면이 있는데 사실 김동현 작가가 그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잔혹성을 막 일깨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설설이랑 성악설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이제 얹히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그런 연구도 있죠. 현대 사회가 애들을 공교육을 만들고 산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밭에서 막 다니던 애들을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고 뭔가 사회가 복지를 만들어서 애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게 있고 또 플라톤 같은 경우에 계몽주의자나 루소나 다 성악설이니까 갖다 때려서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화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예요. 착한 아이를 필요로 하는 그러면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선생님의 선택이에요. 아이의 취향이 맞는다. 그러면 그런 걸 해보고 근데 이제 비평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 도외시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타부되는 영역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거죠. 이제 사회가 되게 착한 척하고 부모가 착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실은 민주주의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웃긴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존중해서 민주를 만들고 시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괜찮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악설이 있던 혹은 그러면 때려서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인간 존중이 갖고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면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남 선생님 생각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땐 애를 갖다가 꼬는데 그것이 타부라는 걸 인식하고 하시는 것과 안 하는 거는 또 다른 거니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산에 오르면 뱀이 나와. 산으로 됩니다. 얼굴을 인식해서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발등은 아, 영원하게 되어 있어. 공원에서 사람이 오면 얼굴을 딱 인식하면 말을 해요. 나는 이비인후과에 가봤어. 그럼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하세요.